안녕하세요. 오후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출판사 흐름출판, 저자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미국 중고등학교에서는 투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과 과정에 투자가 빠져 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 학교에서 역사는 가르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인류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수학은 가르쳐도 수학이 기업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고 기업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파악하는데 수학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가정 시간에 바느질하는 법, 요리하는 법, 예산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저축을 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되고 저축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집을 사는 것 다음으로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더 빨리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 교육은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군대와 전쟁, 정치와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뿐 국력 신장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기업을 설립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이 성장과 효율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됐을 것이고 미국은 지금처럼 경제 대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투자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다.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이다. 또한 투자는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때가 돼서야 주식 투자의 이점을 발견하고 더 일찍 주식을 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곤 한다. 투자는 여자나 남자나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 투자 감각이나 기술이 염색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저 사람은 타고난 투자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 세상에 타고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원칙은 단순하다. 첫 번째 원칙은 투자와 저축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돼지저금통에 모아둔 돈은 투자가 아니다. 하지만 돈을 은행에 저금하거나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는 순간 그 돈은 투자가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돈으로 새로운 상가나 공장을 짓는 데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더 많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하면 저축과 투자, 생산, 고용이라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순환 구조는 가정이나 회사, 국가에 똑같이 적용된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은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써버리는 사람보다 더 잘 살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부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한때이기는 했지만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기 때문이다.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다. 미래의 풍족한 삶은 저축과 투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젊을수록 좋다.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이 책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투자는
단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혼란스러워하고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모든 연령층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는 과거 세대보다 더 오랜 기간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부의 평균 수명을 65세라고 가정하면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85세까지 생존하게 되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95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수명이 연장되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는 65세에 투자를 시작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다. 현재 65세인 사람들은 앞으로 25년 동안 성공적인 투자로 투자 자금이 계속 늘어나 그 돈으로 25년 동안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20세라면 65세가 되는 끔찍한 시점을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남들보다 1년, 아니 하루라도 더 빨리 저축과 투자를 생활화하면 65세가 되었을 때 지난 50년 동안의 투자가 노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50년 동안 투자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당신의 개인 자산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도 잘 살게 된다. 당신이 투자한 돈이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시작할 경우 대개는 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보통 회사가 추진한다. 회사라는 말은 동반자를 뜻하는 라틴어 콤파니온에서 유래한 것이다. 회사를 조금 더 공식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기업, 즉 코퍼레이션이다. 기업의 어원은 단체라는 의미의 라틴어 코퍼스이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는 의미이다. 사실 기업을 설립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약간의 수수료와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매년 전국에서 수천 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기업 이름 다음에 나오는 INC라는 약자는 법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는 뜻으로 Incorporated, 즉 법인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의 약어이다. 기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법적인 처벌 형식은 일반적으로 벌금 부과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오너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오너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법인이 지고 오너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알래스카 인근의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서 1100만 톤의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초대형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를 기억하는가? 엑손 발데즈호의 기름 유출 사고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 일대는 폐허가 됐고 사고 수습에만 수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석유의 체르노빌로 비유된다. 사고를 낸 유조선은 미국 3위 석유회사인 엑손 소속이었다. 당시 엑손의 주주는 수십만 명이었다. 엑손이 법인이 아니었다면 모든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했을 것이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다. 엑손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주주들은 변호를 위한 엄청난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만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법인의 장점이다. 법인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법인 관리자나 이사들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다르다. 주주는 일단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회사 이름 뒤에 리미티드라는 단어를 붙인다. 리미티드라는 단어는 앞서 설명한 미국의 사례처럼 주주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유한 책임 제도는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기업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주주가 소송을 당하면 일반인들은 소송이 두려워 주식을 사거나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주주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기름 유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햄버거에서 쥐의 털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하는 주주는 아무도 없다. 유한 책임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 중에서 상당수는 개인 회사, 즉 개인 자영업이다. 개인 회사는 한 사람 혹은 소수가 소유하고 있는데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흔하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거리에 나가보면 개인 기업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개인 기업은 세계 도처의 산지에 있다. 이발소, 미장원, 구두가게, 자전거 판매점, 골동품 가게, 중고품 판매점, 야채 가게, 볼링센터, 생맥주집, 보석상, 중고차 판매상, 크고 작은 식당들이 모두 개인 회사이다. 대부분의 병원과 대학도 개인 기업에 속한다. 이런 사업체에는 일반인이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어느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모텔 운영에 관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매니저에게 동업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힐튼이나 메리엇 호텔에서 숙박하고 나서 호텔업에 관심이 생겼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호텔의 주주가 되기 위해 매니저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그 호텔의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된다. 힐튼과 메리어트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회사를 공개기업 또는 상장기업이라고 한다. 미국에는 공개기업보다 개인기업 수가 많지만 공개기업은 규모가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개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공개기업의 주식은 누구나 다 살 수 있고 주식을 사면 자동으로 기업의 주인, 즉 주주가 된다. 대금을 지급하면 주권이라 불리는 증서를 받게 된다. 이 증서는 당신이 기업 주주라는 것을 증명한다. 주권은 실제 가치가 있어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 수 있다. 공개기업은 누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차별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 피부색, 성별, 종교, 별자리, 국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이사회 의장이 당신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이 맥도날드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일주일에 5일, 하루 6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살 수 있다. 맥도날드에 적용되는 이런 규칙은 모든 공개기업, 상장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 공개기업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개기업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나이키,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갭, 보스턴 셀틱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스테이플스, 웬디스, 코카콜라, 할리 데이비슨, 코닥, 후지, 월마트, 러버메이드, 타임 워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공개된 기업이라는 점이다. A부터 Z까지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기업 이름을 대는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 기업은 많다. 실제로 당신은 집, 거리, 학교 주변, 쇼핑몰에서 수많은 기업과 마주칠 수 있다. 당신이 먹고, 입고, 읽고, 듣고, 타고, 눕고 하는 모든 제품들이 공개 기업이 만든 것들이다. 향수에서 휴대용 칼, 욕조에서 핫도그, 호두에서 매니큐어까지 모두 여러분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은 상장 기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TV에서 광고하는 대부분의 상품도 상장 기업이 만든 것이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비공개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렵다. 당신은 어느 기업의 주식이든 쉽게 살 수 있다. 주주가 되는 데는 생각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놀이공원의 하루 입장권보다 조금 더 많은 돈만 있으면 디즈니의 주주가 될 수 있다. 햄버거 세트 20개를 살 수 있는 돈이면 맥도날드 주식을 매입해 주주가 될 수 있다. 사들인 주식이 많건 적건 주주가 된 후 맥도날드 매장에 고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짜릿한 전율을 느낄 것이다. 기업이 벌여들인 수익의 일부가 결국 주주인 당신의 호주머니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장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가 된다는 것은 대중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주주가 되어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양방향 통행과 같다. 기업은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을 제품 개발이나 공장 건설, 신규 점포 개설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고 기업의 수익도 증가한다.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고 투자한 돈에 대해 보상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발전하면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고 승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정부는 걷어들인 세금으로 학교와 도로 건설 등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순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투자자는 자본의 사슬에서 첫 번째 고리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기업에 투자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투자할 기업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당신이 매입한 주식은 미래에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는 것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다. 주택은 다른 종류의 투자에 비해 두 가지 큰 이점이 있다.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들어가 살 수 있고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투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주택은 인플레이션과 거의 동일하게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무승부이다. 그러나 집값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집값의 20% 정도를 먼저 지불하고 은행이 나머지 80%를 주택담보로 대출하는 형식으로 집을 산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 기간은 은행과 맺은 계약에 따라 15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다. 이자를 지급하는 동안은 집에서 살 수 있다. 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주식을 다 팔고 떠나가지만 주택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 살고 있는 동안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미국 정부는 집을 팔 때 평생에 한 번 세금 우대 혜택을 준다. 1년에 3%씩 증가하는 1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1년이 지나면 처음 매입한 가격보다 3,000달러의 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언뜻 보면 은행 저축 예금에서 얻는 것과 같은 연 3% 수익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훌륭한 투자 대상으로 만드는 비밀은 따로 있다. 주택 구입 자금 10만 달러 중 2만 달러만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3,000달러의 수익은 2만 달러에 대한 투자 수익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투자 수익률은 3%가 아니라 15%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당신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했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이 대출금을 갚아가 집에 대한 당신의 투자금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저축이다. 만일 15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그 집에서 15년 동안 산다면, 그래서 15년 뒤에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된다고 가정하면 당신이 10만 달러를 주고 산 그 집은 매년 3%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15만 5,797달러가 됐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곳이다.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가 주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실수를 통해 어렵게 투자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또 젊은 사람들보다 투자할 돈도 많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찍 투자한 작은 돈이 나중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1년, 2년 또는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주식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이 날 때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20년이나 그 이상이 적절한 투자 기간이다. 20년 정도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했던 조정을 겪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수익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기간이다. 전체 수익을 보면 주식은 1년에 11%의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연 11%의 수익률로 20년이 지나면 1만 달러는 8만 623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11%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당신의 돈과 주식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회사 주식이 좋은지 분석하는 업무에는 탁월한 능력이 빛을 발휘한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하다.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칙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버는 비밀 공식 같은 것을 찾아 월가를 돌아다녔다. 수익을 내는 우량 회사의 주식을 사서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고 보유하라. 주가 하락은 매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다. 사람들은 폭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다. 이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전체 투자 계획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0년대 5년 동안의 상승 기간 동안 주가는 1년에 26.3%씩 올랐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원칙을 지킨 투자자는 2배의 수익을 거뒀다. 이 수익의 대부분은 5년 동안 증시가 개장한 1276일 중 단지 40일 동안에 발생했다. 다음번 조정을 기다리면서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40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빠져 있었다면 연간 26.3%의 수익률은 4.3%로 감소했을 것이다. 주식보다 위험성이 적은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에 투자했어도 아마 4.3%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윳돈을 따로 떼어내 주식에 투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묻어두는 것이다. 특히 여러분이 아직 젊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해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야 시장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승세에 편승해 이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바로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이다.
투자자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유일한 지표가 주가이다 보니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주식을 사고 주가의 변동을 따라간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이고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주식을 팔아버린다. 주가와 기업 자체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은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폭락기나 조정 장세 속에서 오히려 주식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 기업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투자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투자자는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기업이 미래에 수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손실을 기록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기업의 사업 구조는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있다. 사업 부분이 다양한 기업은 단일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사업 구조가 단순하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구조가 단순한 기업도 있는데 이때 기업에 대한 이해가 진가를 발휘한다. 1987년의 나이키와 1994년의 존슨앤존슨 사례가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나이키의 사업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나이키는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이다. 외식업이나 소매 유통업처럼 신발 제조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이다. 신발 산업의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키가 지난해보다 올해 운동화를 더 많이 팔 것으로 예상하는가? 둘째, 운동화 판매에서 적절한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는가? 셋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매출이 늘고 후년에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것인가? 투자자는 1987년에 발표한 분기별 주주 보고서와 연차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1980년 기업을 공개한 이후 나이키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다. 1984년 5달러에서 1986년 10달러로 올랐다가 다시 5달러로 하락한 후에 1987년 10달러로 상승했다.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운동화 판매에 대한 전망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어린아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렸을 때 운동화를 신지 않았던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테니스화, 조깅화, 농구화 등 운동화의 종류도 다양했다.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고 나이키는 최대 운동화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나이키의 매출과 이익이 줄고 향후 매출 전망도 하락하면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1987년도 1분기 보고서를 받아본 주주들은 매우 불길한 변화라는 것을 알았다. 나이키 주주들은 1986년 10월 초에 매출은 22%, 수익이 38%, 매출 전망도 39%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받았다. 1분기 보고서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나이키 주식을 사는 것은 부적절했다. 2분기 보고서는 1987년 1월 6일에 주주들에게 발송됐는데 2분기 실적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다. 3분기 실적은 더욱 악화됐다. 1987년 7월 4분기 보고서와 함께 배달된 연차 보고서에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감소폭이 3%로 둔화된 것이다. 수익이 하락했지만 매출 전망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였다. 이는 세계 각처에 있는 대리점이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주문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대리점은 주문량을 늘릴 수가 없다. 1987년 연차 보고서를 읽어봤다면 나이키가 여러 분기에 걸쳐 수익이 감소하긴 했지만 운동화 제조업은 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발 산업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철광 산업과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 신발 산업은 넓은 공장과
많은 재봉틀과 저렴한 원자재만 있으면 된다. 나이키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재무 상태도 탄탄했다. 1987년 9월, 1988년 회계연도에 1분기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주주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매출이 10%나 증가했고 수익은 무려 68%가 늘었으며 매출 전망도 61%가 증가했다. 이는 나이키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이키의 사업 호조는 20분기 동안 연속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면서 5년 정도 더 지속됐다. 1987년 9월 당시에는 나이키의 매출과 수익이 앞으로 20분기 동안 연속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나이키의 주가가 회복되는 것에 만족했지 더 많은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격 등락만 걱정하는 사이 나이키 주가는 7달러에서 12.5달러로 급등했다. 투자자는 주가의 추이를 지켜봤고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1987년 10월 대폭락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주식 가격과 기업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나이키 같은 우량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다. 매일 저녁 뉴스 시간에 세계 금융시장의 붕괴 소식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이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대폭락은 나이키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이키 주가는 대폭락 이후 약 8일 동안 7달러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나이키 주가가 7달러에서 90달러로 오르는 데는 5년이 걸렸다. 1992년 말에 나이키 주가는 1987년 가격의 12배로 올랐다. 나이키가 바로 12루타 종목이다. 대폭락 직후 나이키 주식을 7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3달, 6달, 1년 뒤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나이키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투자자들은 12배는 아니더라도 6배, 8배, 10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다. 또 다른 통계 수치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여러분이 운이 나빠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즉 1994년까지 연중 최고점에서 2,000달러를 매년 투자했다면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 연중 최저점에서 해마다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연간 수익률은 10.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완벽한 시장 타이밍과 억세게 운이 없는 타이밍의 수익률 차이는 연간 1.6%에 불과했다. 운이 좋은 투자자라면 1%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주식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동안은 운이 나빠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라. 하락장에 대한 쉬운 대응 방법이 있다.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살 계획을 세운 다음 한 달이나 넉 달 또는 6개월마다 소량의 자금을 꾸준하게 투자하라. 이런 분할 적립식 투자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책은 투자의 거장 피터 린치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의 모든 것의 투자 이야기다. 주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고 진화해 왔으며 투자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초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는 총체적 입문서이다. 피터 린치는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주식이 가장 훌륭한 투자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축이나 채권도 재산을 늘리는 좋은 투자 수단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주식은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자신이 펀드 매니저로 명성을 날리던 1990년대 중반까지 과거 50년 동안의 부동산, 채권, 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피터 린치가 권하는 초보들을 위한 투자법은 무척 간단하다.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한 뒤 장기 보유하라는 것이다. 무려 8년 연속 S&P 지수를 앞서는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 자신도 주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또한 그는 주가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망하지 않을 좋은 기업을 골라서 주식을 산 뒤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과연 장기 보유가 가장 현명한 투자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1980년대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있었던 5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증시가 개장한 1276일 가운데 투자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은 단 40일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실 투자자가 이 짧은 기간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4.3%로 채권 수준에 그친 반면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연평균 26%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터 린치는 주가의 바닥과 최고치를 예측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집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장기 보유 전략이 가장 좋다고 충고한다. 문제는 장기 투자 과정에서 주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의 99%는 이런 손실 회피 성향을 극복하지 못해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신은 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가가 하락하면 단기 투자자로 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하락장이 지속되면 주가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눈앞에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피터 린치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일갈한다. 주가는 장부상의 변화일 뿐이며 진짜 손실은 주식을 파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주가 하락은 주식을 파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내일 당장 망할 회사가 아니면 절대로 주식을 헐값에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여윳돈으로 해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묻어둘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워렌 버핏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한다. 그는 코카콜라와 질레트 같은 독점력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해 수십 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오늘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물론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는 탁월한 해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겠지만 다른 한 가지 성공 요인은 바로 장기적인 시간에 대한 투자와 기다림이었다. 예로부터 시간은 돈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시간이 돈을 벌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남들보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하고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했으면 한 발 물러나 시간과 돈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는 이런 의문을 가진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의 글은 그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 투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고전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오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였습니다.